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 160페이지 맞나요? 160페이지. 요약집 16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것. 대상 물건, 그래서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요약집 16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적어놨죠.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요건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 대상 부분의 표시, 2번 권리관계, 7번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8번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요건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도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만 기재되고요.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뭘 봐야 나옵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오죠.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공란으로 비워둘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뭐 이런 걸 적어 넣어야 돼요. 빈칸 나누면 그 자체가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1, 2의 서식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는지도 1, 2의 서식만. 지금 정부에서는 옛날에는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다가 요즘 뉴스에 보니까 임대차 2법을 손보겠다는 취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럼 하나 빠졌잖아요, 3법에서. 빠진 게 뭐냐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 거예요. 국민들한테 먼저 발표만 해놓고 법 바뀌면 적용하겠다 이런데 야당에서는 안 해줄 가능성이 많죠. 먼저 야당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취득세도 몇 년 전에 벌써 뭐 2주택, 3주택 중과 완화하겠다 발표만 했는데 그게 법 통과가 안 되니까 이미 미리 내놓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리 발표부터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160페이지 요약집에 도가 도로와 이 관계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도대주 할 때 대가 대중교통, 주가 주차장, 교가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1의 서식이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만 기재를 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모든 서식에 해당됩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도 모든 서식에 해당되는데 단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건 모든 서식에 기재되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1, 2의 서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뭐 폐지한다 어쩐다 말만 미리 해버리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1주택자 뭐 종부세 뭐 안 낸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조금 전에 봤던 거는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요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걸 세부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자, 실제 권리관계. 요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지.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가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주거용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1의 서식은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를 사용한대요. 근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제가 강의하면서 아파트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붙어 있던데요 하니까 소방서 수장이 연락 왔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들었는데 그거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고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수명이 10년입니다. 그 다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는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할 필요 없다. 더 좋은 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뭐 불 나면 그 소리 나고 이런 거잖아요. 연기 감지기, 뭐 열 감지기.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각 실마다 있어야 됩니다. 거실, 안방 각 실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은 2의서식 설치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1의서식은 모두 해당되는데 2의서식은 도배 상태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닥면하고 벽면만 해당된다.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암기 프린트가 아니라 요약집 1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소진 나와 있잖아요. 일조량, 소음, 진동을 일소진이라고 한다. 1의서식만 해당된다. 중개보수 산출 내용 모든 서식에 해당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 100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서 적으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거는 대출금리, 우대금리 중에서 0.2% 깎아주고요. 등기 관련 법무 대행 보수를 30% 절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류 발급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공짜로 다 발급 열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장 없이 계약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계약서 따로 종이계약서 보존할 필요 없다.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 적으면. 왜 위변조가 불가능하냐면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필 도장이 찍힙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시점 확인필 1일 도장이 찍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 시점 확인필 2 도장이 찍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자계약서 쓸 수 없습니다.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데 신분증도 확인하지만 신분증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2006년 이후는 거의 잘 안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취득세 빼기,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4% 빼기 2% 하면 2% 곱하기 5배 하면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를 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탈세 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제도,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금인받을 일이 없거든요.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가 옛날에 금인받아 봤습니다. 2006년 전에 저는 여기 광주에 분양권을 사가지고 금인받아 봤는데, 계약서 들고 시군구에 들어가니까 이게 스탬프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인 도장 찍어줘요.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구청장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 찍어줍니다. 지금 금인 받는 건 저 참 금인 한번 받아봤다. 최근에 와이프한테 그 아파트 분양받은 그 지분, 공유 지분으로 50% 넘겨주니까 금인계약서 들고 오라더라고요. 그 금인계약서 그냥 시군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계약서 양식도 있더라고. 법정서식은 원래 없는데 거기 해가지고 그냥 스탬프 도장만 찍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게 금인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교환계약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금인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계약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 안 받아도 되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 안 받아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X 이 말이 허가받은 경우에는 금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말이 좀 다 생략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금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구 읍면장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읍면장이고요.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 등에게 금인 신청 가능하다. 이 시장, 군수구청장을 시장 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있고요, 권한이.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계약서 원본 한 부 그리고 사본 두 부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부는 시장 등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한 부는 돌려줍니다. 신청인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 시군구 수 숫자 더하기 한 부의 사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 찍어줍니다. 등기법에서 등기관도 형식적 심사만 하죠.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금인 신청자는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해줄 수 있고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돈 받고 금인 받아주거든요. 근데 개업공개사님들은 현실적으로 돈 받기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받는데 혼자만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실명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명법이 뭡니까?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실명법의 내용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맡기는 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약속, 신탁, 맡긴다는 이야기죠. 명의를 맡기는 게 신탁입니다. 남한테 명의 맡기면 안 되고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단 이 명의신탁은 처벌합니다. 명의신탁자, 명의를 맡긴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요거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공부하시죠. 자, 그 다음에 특례. 특례는 특별히 예외, 즉 명의신탁 약정에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특례가 적용돼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멘탈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하고 효력 있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죠.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뭐 SK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뭐 누구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법적으로는 사실혼은 아니죠. 사실혼은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둘이 살림을 하니까 혼인 사실의 객체는 존재해요. 그런데 혼인의 사이 합치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니까 두 사람하고 혼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 그분이 초혼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배우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배우자는. 예? 연예인. 그래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분은 네 번째 결혼 또 하셨잖아요. 박영규. 예? 아니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인연이 있어요. 그 박영규 그분 연애 그 자기가 공개한 거 보니까 제가 여자라도 넘어가겠던데 바로 그냥 차 한 대 사주고 그 어디 가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차 그냥 선물 키 하나 외제차 키 하나 주고 그 박영규는 애도 하나도 없고 여자는 애 있고 그러니까 전 재산 그냥 애 낳자 여자가 애 낳으려면 낳자 하니까 그냥 있는 사람 내로 생각하겠다 이러면서 안 난다 하고 이러니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자라면. 자, 명신탁 약정 유형입니다.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양자간, 이자간 같은 말입니다. 삼자간 세 사람 간의 명신탁,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 있고요. 계약 명신탁 또는 위명 명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신탁 유형이.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인데요. 이전형 명신탁인데 실제 최근에 뭐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갑이 실권리자 신탁자가 있고요. 을이 최근 옛날에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친구였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근데 갑은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을은 지금 시골에 농사 짓고 있어요. 그 농지를 취득하려니까 옛날에는 농지 소재지에 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래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갑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옛날에는 도시 나가서 돈 벌면 고향 땅 사는 거 이런 게 뭔가 좀 하여튼 그 미덕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고향에 논밭을 사놓으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되니까 친구 이름으로 샀다고 명신탁을 했다고요. 돈은 갑이 내고 등기는 을 앞으로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갑 자기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알걸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뭡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게 악이죠. 모르면 선이. 알아도 유효한데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을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모두 실명법 모두 세 가지 명신탁 유형 모두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죠. 은행 ATM기에 현금이 있어서 들고 오면 그건 무슨 죄예요? 절도. 그럼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돈 그냥 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우면 죄가 돼야 안 돼? 그건 주워.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 보이스피싱 유행도 있더라고. 일부러 돈 해가지고 주가지고 가면 신고해가지고 막 합의금 뜯어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남은 거 줍지도 말아야 돼요. 그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을이 지금 옛날에 농지였는데 그래서 을 둘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 이 을의 상속인이 갑의 상속인이 명의등기 달라 하니까 을 상속인이 이거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다. 반사회적 질서적 행위라면 이미 지급했다면 도박자금 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판례는 아니다.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러므로 명의 넘겨줘야 된다. 이거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넘겨줘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103조 위반은 아니다. 반사의 질서적 행위는 아니다. 이자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삼자간 요거나 또는 위명 명신탁 둘 중에 하나가 민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갑을병 이거는 정확히 나름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뭐 수탁자를 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탁자는 갑이고 수탁자는 을이고 매도인이 병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문제가. 보통 제3자는 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민법에서는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그러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저도 이거 해봤어요. 아들 명의로 분양받아봤어요. 돈은 제가 내고 분양 금액은 아들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팔아먹었는데 아들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었어. 아버지 때문에 지금 생애 최초 뭐 이런 거 분양받고 대출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게 생겼다면서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박세리도 고발하던데 아버지. 박세리도 아버지 고소인가 고발인가 했잖아요. 그 박세리가 한 게 아니라 박세리 재단에서 했죠. 법인이. 왜냐하면 그 사문수 위조로 고소를 안 하면은 다 갚아야 되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 신용카드 가지고 몇 천만 원 긁었으면 썼으면 아버지는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가져가 써버렸으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아버지가? 카드 명의인이 안 갚으려면은 그 사문수 위조 뭐 횡령 절도죄 이런 걸로 고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나는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쓰라고 줬으면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세리도 고소 안 하거나 고소나 고발 안 하면 고발이겠죠. 아마 고소인지 모르겠네.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니까 고소겠네. 그 피해 당사자가 그 박세리 재단이잖아요. 고소하면 뭐 훔쳐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효력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갚을 필요도 없고 계약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박세리 말로는 500억 상금 받아가지고 아버지 다 줬대. 그런데도 계속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골 아프죠. 그러면.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무효이고 그러나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을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을은 돈 받았기 때문에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처분 안 했으면 부당이득 한 게 없으니까 반환할 필요 없고요. 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이거 주로 계약명의신탁은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이게 명의신탁이었다면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뭐 옛날에 국토부 장관도 처제 이름으로 인천공항 땅을 샀어요. 그 청문회에서 왜 처제 이름으로 투기했냐 이러니까 처제가 자기 돈 가지고 산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말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증거 없으니까 사실상 처벌받기는 어렵죠. 두 사람만 비밀 지키면 돼. 두 사람만. 둘이만 알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갑이고 을이고 뭐 병이고 정 이렇게 있다면 갑을 간의 비밀만 지키면 된다고. 을이 갑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도곡동 땅 내곡동 땅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내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내가 아들 이름으로 사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아들 이름으로 샀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주변에 집값 올라갈까 봐 아들 이름으로 했다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아들을 고발했잖아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수탁자로.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아버지 돈과 산 거 맞냐 하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엄마 돈인데요. 엄마한테 빌렸는데요. 그럼 뭐 큰아버지한테 이자는 줬냐? 예, 현금으로 오늘 주고 왔는데요. 그럼 돈 8억인가 막 큰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고. 8억인가 9억인가. 그 통장으로 받았으면 보자. 통장 입금표 하니까 아니요. 현금 받아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아버지 거 아니네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 나가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뉴스에 그런 게. 그러면 이게 이제 아들이 수탁자예요. 수탁자. 그러면 이 병이 매도인이 두 사람 관계를 몰랐다면 유효하고 알았으면 무효입니다. 악이면. 근데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거래라면 거의 모르죠. 이 특수관계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거는 알았을 개연성이 있어요. 만약 명의신탁을 했다면 유명한 사람이면 좀 알았을 개연성이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 대부분 99.99%는. 왜냐하면 젊은 20대 젊은 분이 10억 돈 가져왔다고 팔 사람이 야, 네가 돈 번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놈한테 등쳐먹었냐 받았냐 막 이런 거 따지고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개저씨 이렇게. 요즘 개저씨 저보고도 누가 개못존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댓글에 보니까 개존못 아저씨 저보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개 존나 못생긴 아저씨. 유튜브에 댓글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네이버에 인터넷에 검색해봤어. 댓글도 요즘 참 무슨 말인지. 개저씨는 개저씨 뉴진스 엄마가 나와가지고 개저씨라고 했잖아. 개저씨, 개아저씨 줄여서 개저씨예요. 그러니까 묻지를 못한다고. 매도인이 급한데 지금 그 돈 어디서 났냐? 그럼 물을 필요도 없죠. 물으면 골 아프잖아. 오히려 모르는 게 좋다고요. 예, 그래서 선이면 유효하고 악이면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등기가. 자,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관계를 알아도 역시 유효하고요. 전부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자,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이게 민법에서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출제됐습니다. 벌칙도. 자, 명의 신탁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도 아닌데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시험에 100분의 30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X.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위반 금액,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100분의 30 고정금액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그리고 1차 이행강제금은 가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되면 100분의 10, 다시 1년 경과되면 100분의 20, 2차 이행강제금 딱 두 번만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데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60년 지나도 계속 설치해 놓으면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한다 했잖아요.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은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죠. 그 6대 대통령 아들들 다 대통령 할 때가 처벌받았잖아요.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으니까 너무 가볍게 받아서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내야 됩니다. 이행할 때까지. 근데 실명법은 딱 두 번만 부과합니다.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